지금부터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주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두 번째 회의 사회는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입니다. 명예는 별로 없습니다. 앞에 첫 번째 섹션에서 아주 포괄적인 인권의 이론적인 것 혹은 포괄적인 상황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눠 보셨고요. 두 번째 섹션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는 좀 개인적 불만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있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즉 그 인권은 인권이고 인도적 지원은 뭐 인도적 지원이고 마치 따로 도는 듯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큰 불만이었는데 오늘 그 통일연구원에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주제 얘기를 듣고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에 얘기했던 그 이론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개념적인 것들을 좀 바탕으로 둬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션은 패널이 네 분이십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원미 박사님, 수출입은행의 홍정 박사님, 의학지원본부의 엄지원 처장님, 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주성 총장님 네 분이십니다. 앞에보다는 한 분이 좀 줄어주셔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10분 안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 40분쯤 될 테니까 좀 그 얘기를 좀 모아가지고 좀 토론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정은미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에 근무하는 정은미입니다. 이 사전에 그 발표 토론집을 좀 봤을 때 좀 내용이 좀 많이 겹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소속 기관의 이제 특성을 좀 고려해서 남북한 정책을 중심으로 좀 리뷰를 하고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요구한 주제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북한이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 태도는 어떤가에 대한 걸 평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참 이게 북한의 진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좀 계속해서 북한이 모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19 시기 이제 2020년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그때 북한이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제 수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국경 봉쇄와 더불어서 외부에 이제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 토론집에 보면 네모칸을 보면은 참 그 이 입장을 공표했을 때가 이제 당 제7기 16차 정치국 회의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피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그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 피해 복구에 어떠한 외국 지원도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에 이제 어린이 건강 관련해서 국제사회 인도 지원이나 협력에 대해서도 태도를 보면 좀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이 좀 담아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건성 산하의학연구원 그 어린이 영양 관리 연구소 소장이 이제 담화를 통해서 유엔 기구와 NGO 단체 이 인도주의 협조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제 앞으로 그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입장을 보였는데 또 같은 한 2달 후에 유엔에 제출한 VNR 보고서를 보면은 또 국제사회의 그런 협력이 사실상 우리에게 기여한 점이 많다. 이런 걸 또 인정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엔데믹 이후에 보면은 어린이 그 건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선택적으로 즉각 수용하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이제 WHO나 가비의 지원을 받아서 백신을 굉장히 대규모 이제 보냈고 그것들을 이제 그 추적 접종을 실시하고 또 그 후속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또 바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인도적인 지원이나 협력에 북한이 완전히 일관되게 다 불수용 원칙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선택적 이제 수용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VNR 그 2021년 보고서에 북한의 입장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북한 당국이 개발 원조와 인도주의 원조를 분리해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개발 원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 협력의 지원인데 그거는 대북 제재의 프레임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꾸 인도주의적 원조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개발 원조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하나의 또 그 같이 연계되어 있는 논리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도주의의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에 그 이제 엔데믹 이후에 그 노동신문 보면은 그 인도적 지원을 독에 말린 사탕으로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이제 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국면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일관된 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보면은 그 실행 전략에서 보면은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이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나서는 경우는 어떤 것도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민간 국제기구 협업하에서 이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조차도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9월 5일이죠. 9월 5일에 그 노동신문에 보면은 이제 특이한 이제 노동신문의 배치가 보이는데 1, 2면은 이제 북중 그 정상회담을 알리는 보도가 1, 2면 완전히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굉장히 회복되고 앞으로 북중 경제 협력도 이제 이전만큼 이제 앞으로 확대될 거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국제면을 다루는 6면을 보면은 제일 큰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 구한말 시대에
인도주의의 가면을 쓰고 병원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을 했는지 이러한 이제 사례를 막 이렇게 역사적인 그 사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병원 실명을 대면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힘들겠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그 지방발전 20성 10정책을 이제 진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당 보건 현대화 구상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지방의 그 병원들이 개건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민간이나 지자체 아니면 이제 국제사회가 개발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아이템이 사실은 그 보건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건 부분에서조차도 이제 굉장히 지금 이런 그 보도의 그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것들이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사실상 그런 인도 부분의 그 다자기구들, 유엔기구들이 전혀 현장 요원들이 방북하지 못하고 사무소도 오픈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의 전망이 어렵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저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나 그런 부분의 인도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실질적 수요가 남아 있는 건 이제 백신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백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WHO나 유니세프의 이런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대체 수단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북중러의 연대나 그 관계 이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 우리의 틈도 생기기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에 저는 좀 거시적인 접근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홍지영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홍지영입니다. 먼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될 필요의 때에 이렇게 사이오 포럼 통해서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지 정책 방향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토론문 앞단에 데이터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다 자세히 아시겠지만 2019년에 4,500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던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이제 국경 봉쇄가 이행이 되었던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이전에 계획된 것들이 이행되면서 좀 유지가 됐지만 2021년에 1,300만 달러로 급감을 하고 2022년에 20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현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20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북한이 이 대북 지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식과 태도를 평가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강경 봉쇄였던 기간 좀 있었고 최근 24년 이후에는 선택적 수용, 제한적 수용으로 전환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경 봉쇄 기간은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 이제 상당 수준 축소되거나 거의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이것은 다만의 원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한 물자 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어려워지면서 식량이나 의약품, 필수품 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었던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 이후부터는 변화의 기미가 아주 그 틈새가 조금 보였는데요. 그 부분이 2024년 9월에 북한 당국이
이제 대규모 백신을 수용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따라잡기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영유아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은 향후 보건정책 섹터에서는 40년 이상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섹터가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MDG부터 SDG까지 이르기까지 북한이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서 아마 백신 접종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파오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사실은 좀 기대가 있었죠. 평양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후에도 인도적 지원 인력이 재입국되는 것은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있고 또 남북 채널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면 아주 긴급하고 이제 필수적인 지원만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게 다만 사업의 내용이나 섹터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자기네들이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유엔의 지원도 오차를 중심으로 해서 비지정 중앙 펀드인 썰프를 채널로 해서 지원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썰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필요를 분석을 하고 공동으로 계획을 세웠던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6개 기관 중에 유니세프 지원만 받고 있고요. 이게 다자뿐만 아니라 양자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중립국들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고 그러니까 EU 전반의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의 원조만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내용과 섹터와 행위자를 다 굉장히 제한해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상황을 미루었을 때 그럼 향후에 대북 지원이나 개발 협력 추진을 위해서 각 행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늘 주 논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행위자와 상관없이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대로,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대로 이행이 됐었고 또 행위자들도 각기 고유의 독립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 지금부터는 이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가 평화 이슈와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이 트리플 넥서스 접근법을 접목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고 저개발의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는 동시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어떻게 지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사업 안에 같이 녹여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간의 정치적 대가성의 성격을 가지고 구호 중심으로 이제 일회성 원조 방식을 이행함에 따라서 이제 그간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북 지원이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이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 왔었는데 이런 그 전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북한의 구조적 빈곤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제 국제 원조에 있어서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각 행위자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국제기구는 그간에 이제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은 사실은 이제 다자의 방식이라보다 멀티바이라 그래서 다자성 양자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사업을 할 건지 누구를 줄 건지 어떤 섹터에 무슨 사업을 내용을 할 건지도 사실은 한국 정부가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채널만 북한 이제 국제기구 채널을 통해서 돈을 태워서 보내는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OECD의 통계 기준에 이제 미추어 보면은 다자성 사업은 아니고 양자 사업으로 구별이 되는 다자성 양자 사업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지금 북한에서 수용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글로벌 벌티컬 펀드라 그래서 주제나 섹터가 특정된 부분에 있어서 원조 자금을 모아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수 공여자가 참여해서 다수 국가에게 배분하는 방식의 유엔 기관의 이제 펀드가 있는데 이것의 다수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한국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공동 펀드를 구성을 해서 북한이 수용성을 높게 보이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같은 경우에 결핵, 비형 감염, 뭐 DPP, 홍역, 소아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서 이렇게 공동 펀드를 구성하는 방식, 아니면은 이제 오차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컨트리 베이스드 풀드 펀드라 그래서 다수 공여국이 특정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배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유엔의 다양한 펀드를 활용하는 방식, 그래서 실제 이 다자성 양자 형식이 아니라 다자 사업에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선도를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이 나중에 상황이 다 좋아졌을 때는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탁기금을 통해서 대거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자 채널을 활용한 방식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간에는 딱 원바이원 양자 채널을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교착 상태일 경우에는 코파이낸싱이나 삼각협력을 통해서 그간의 북한과 안정적으로 지원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 정권의 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를 성공했던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그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죄송합니다. 제3국을 통한 삼각협력의 방식을 통해서도 역시나 역시 북한과의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삼각협력과 달리 이제 사우스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그 공여국이 여럿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위스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북한과 여전히 채널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지원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NGO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까지는 NGO가 민간에서 자원을 모금해서 지원을 했던 방식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벌티컬 펀드나 컨트리 베이스드 풀드 펀드 같이 국제기구에서 모금한 재원도 그 이행 주체의 하나로 NGO가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GO가 그간에 이제 재원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과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이런 대북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 채널만 확보를 한다면 이제 다른 다양한 펀딩을 통해서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만 이제 그간의 NGO 같은 경우에는 단순 물품 지원이라든지 일회성 지원 사업이 좀 주를 이뤘다면 향후에는 북한의 개발 전략에 맞춰서 중기,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의 단연 사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UN 펀드를 활용을 한다면 이런 단연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논의가 향후에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엄지원 차장님. 네, 바로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주체를 강조하고 전면 내세우는 국가 분위기에서 대외 원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했었던 20여간의 이제 남북의 교류 협력 기간이 약간의 이제 특수했었던 거라는 판단을 좀 지금에 와서는 좀 하게 되고요. 이는 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원조가 제국주의의 침탈 도구라고 이제 주민들에게 그렇게 교육도 하기도 했어서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대원조를 받는 현실은 언젠가는 이제 해소해야 될 방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5년에 유엔의 인도적 지원을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 국제기구 및 서방의 이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의 역사가 김정은 정권까지 포함해서 한 20년 가까이 오는데 그간의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도적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인도적 위기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하고, 특히나 이제 전반적인 영양 관련 지표와 전염성 질환 지표는 그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한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거와 비례해서 투명성이 확대돼야 되는 거고 대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대외에 보여지거나 알리기 싫은 실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일반적이지 않는 독재 체제의 민낯이 공개되는 폐해를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는 점점 더 투명성 확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었던 게 분명한 거고요. 더불어서 어쨌든 외부에서 뭔가 물자가 갔을 때 간부와 주민들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패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이 해소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인도적 지원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한계에 봉착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예를 들면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영양 및 전염성 질환에 관련한 지표는 낮아졌을지는 모르지만 비간염성 질환과 관련한 지표는 훨씬 악화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것은 어쨌든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잘 살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대북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그러니까 지원 필요 현상도 있었고 모금도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 들어와서는 핵실험 등의 정치적 문제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 원조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정세와 요인에 의해서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대북 지원의 가장 큰 공여국인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는 그렇게까지 이제 되어 있었던 거고. 한국의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사업을 고민하면서 북한이 남북관계 변화를 꾀한 원인을 이제 다시 한번 하면서 그 시기에 북한의 이제 원전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의 변화를 이제 공개한 게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였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개최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때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제 그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 가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식화됐었던 측면이 있는데 2023년 12월에 중앙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나름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한 이유와 그 당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얘기했었던 거는 첫 번째로는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가 해제된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실시한 엄격한 방역 조치로 모든 부분이 제약이 많았다라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적대 세력의 극악한 제재 압박에 대처해야 했고, 세 번째로는 험악한 안전 환경에 대응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022년 농사가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 내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처방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남북 관계를 재정립한다라는 게 좀 하나가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그 민족적인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 국가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완전히 중단되는 그런 게가 있었던 것 같고. 나름의 두 번째 해소 방법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밀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2023년 8월에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바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 2024년 6월에 이제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방전 관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각 부분별 협정을 체결했고, 남북이 교류 협력 잘 됐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 협정이었는데, 이 보건 협정을 러시아랑 맺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향이 지금 김정은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대외 사업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발전 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양자 및 다자 협조 강화를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그렇게 했었던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어쨌든 세 가지 방향의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발전 분야로는 이제 북러 관계 밀착이었던 거고, 전쟁으로 어쨌든 파병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2023
2024년 이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과 플러스 이제 세 가지, 특히나 이제 보건의료 시설을 하면서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북한의 인식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회와 이제 제한 요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인도적 지원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2020년에 착공을 했었던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올해 이제 완공을 한 것 같고, 쌍십절 이제 다음 달 10월 10일 당창건 80주년에 병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동군, 용강군, 구성시 병원을 시범병원으로 해서 올해 내로 완료하는 계획을 수행 중이고, 그리고 이 사업들을 모두 북러 보건 협정 차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이제 전설용 보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보건 대표단이 러시아를 갔었고, 러시아와 북한이 맺었던 주요 합의 사항이 이제 첫 번째로는 평양종합병원 관련한 그 전문의들 교육을 한다라는 거고, 전문가들의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의료 설비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러시아산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합의를 해준 거는 제약산업 현대화, 특히 이제 항생제 생산 계획 실현을 위해서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제 계속 논의하기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북이 새롭게 건설 중인 의료기관과 관련한 그러니까 논의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시간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합의는 안 됐지만 20승 10 정책과 관련한 지원도 아마 북한이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는 거에 대한 북한이 이제 줄 수 있는 건 어쨌든 민족의학과 관련한 비밀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고려의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북한이 어쨌든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북러 관계나 이제 북중 관계나 이런 게 뭐 최근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한테 뭔가 인도적 지원을 받거나 이제 원조를 받는 역사들은 있는데, 북한은 러시아의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겠지만 과거 역사에도 보듯이 충분하지 않을 거고, 우선은 어쨌든 군사 부분의 협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한 협력은 이제 2순위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2순위인 인민생활 향상의 협력은 이제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의 개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까, 북한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거는 약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이 이제 끊임없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나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이제 해외 교포 중에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 다녀왔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서 북한 자료나 이런 것들, 원전 자료들을 공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자신들의 주체 문화를 왜곡해서 이상한 내용으로 이제 선전하면서 우리의 정책을 비웃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심리전의 연장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중 무역을 하고 있는 무역회사를 검열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 차원인 거죠. 그리고 우리 민간 단체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이제 당국자의 얘기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더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은 아닌 거고 자기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되게 부정적 인식이라고 해서,
어쨌든 북한 당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 양자 교류 협력에 거의 이제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완화됐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미약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위기 상황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의료 부분도 그렇고 뭐 표준약국 뭐 이런 것들 건설은 대대적으로 하는데 표준약국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한테는 더 좋지는 않을 상황이라서 갭이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어쨌든 교포나 일부 이제 남쪽 인사들에게 교류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리는데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하는데 민간단체에 지원을 했었던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년에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북한은 2014년서부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남쪽과의 인도적 지원은 끊임없이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직히 고민이 좀 있고 개발협력성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해외 교포를 활용하든 민간단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실제 통일부 장관이나 그러니까 강력하게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전혀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양자 합의만 승인이 된 상황인데 이제 다자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송금 문제도 그렇고 투명성 확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금을 탔을 때 단체와 뭐 사업 규모나 이런 게 이제 다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문제나 이런 게 이제 전혀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로 이제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관망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실질적으로 바로 환경이 났을 때 환경이 조성됐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을 마련하는 수준 이 수준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성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발제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발제문을 제 거를 검토해 보는 순간 나도 안 된다고 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어떻게든 남북 간의 교류협력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였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남 및 대외 정책 그리고 내부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였고 국경 봉쇄와 외부와의 단절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 난속 및 자력갱생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실효성 있는 인도주의 협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2018년도 많은 민간단체들이 북에 들어가서 이제 협력 사업을 재개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했고요.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은 상당히 무거운 사업 계획서를 갖고 들어갔고 저희들도 놀랄 것은 북한도 상당히 계획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시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은 모든 단체가 밀가루 지원이라고 하는 단순물품 지원으로서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나온 것이 다였습니다.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대북 제재가 이만큼 장벽이 높은 줄은 현장에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했는데 결국 노딜로 대북 제재 완화는 실패에 그쳤고 그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9년도 우리 정부가 저희가 이제 타미플루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북에서 받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유엔사가 운송 장비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타미플루는 지원하는 건 인도적 지원이지만 그걸 트럭에 실어서 개성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은 안 겁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대북 제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남쪽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미국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북한은 자주를 이야기하고 북한 남쪽에다 손을 내미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일 거고 부끄러운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뭔가 실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협력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남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체면에 서지 않는 일일 수밖에 없기에 북은 단호히 남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으로의 전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북한은 인도주의 활동에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해왔습니다. 2023년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뼈아픈 것은 그동안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폄하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아픔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대외 의존도 증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외부 세계와의 접촉면 확대로 인해 체제 이념 약화, 사회 통제력 약화, 비공식 경제활동 확산 등 국가 주도 경제 시스템 이탈에 대해 크게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동사상 문화배교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제정해서 외부 정부 유입 통제 및 주민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협력이 주민들이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협력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은 자력경생을 통한 체제의 자존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정면 돌파전의 일환으로 자력경생 기조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대규모 온실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인도주의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의료 전문가 교육,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 비상사태부 차관이 방북해서 재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와 인도주의 협력에 소극적이며 내부적인 자력경생을 통해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 완화 조치 없이는 북한은 실질적 협력의 성과가 없는 국제사회 연대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한국 NGO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제재 검토의 개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재의 실효성 및 인도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 논의가 활성화되어져야 하고요.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고 송금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유엔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 재무부의 승인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밀가루 제재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때에 사실은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많은 민간단체들이 밀가루를 구매해서 북한에 전달했는데 은행에서 송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0,000씩 가슴에 품고 중국에 가서 결제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0억을 보냈습니다. 20억 규모의 밀가루를 지원했습니다. 단체들이 연대해서 했습니다. 200명이 중국에 갔습니다. $10,000씩 가슴에 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추후에 계속 이런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북이 받겠다 한들 국제 유엔 면제를 받았다 한들
저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 안에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에서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될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국제연대에 그런 것들이 주제로 선정되어져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자 협력 틀 활용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SDG의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이해관계자 포럼 참여를 독려하고 앞에서도 홍지영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다자간 그 공여 신탁 기금을 한번 조성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들도 좀 해봅니다. 동북아 녹색 평화 기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북아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해서 아픔이 있는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화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서 동북아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자 간의 공여기금을 공여 신탁을 해보면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북한의 참여입니다. 북한을 수혜자로 보지 아니한다. 활동의 주체로 본다. 그래서 북한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 과정 중에 다자 간의 협력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그 신탁 기금을 신청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 결산하는 과정, 모니터링하는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웃한 연대 국가들의 시민사회가 같이 연대에서 참여해보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북한을 수혜자로 보지 아니하고 파트너로 보고 사업 주체자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좀 촉구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우리 안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NGO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 저희가 통일부로부터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받고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상당 부분 많은 단체들이 접촉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북이 답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건 지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북과의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기대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것처럼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유엔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유럽이 이제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에 적대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더 이상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다자간 협력 틀도 사실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아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 가서 아니면 북한 친구들을 만날 때에 통일의 노래를 부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될 줄 알았던 그렇게 떨리는 가슴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서 나만 가서 우리만 가서 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가고 지지하고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적 참여의 기반을 좀 만들고 이해와 그다음에 지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병행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측 민간단체들은 평화 구축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전문적이고 아주 좋은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인데 조금 지금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오늘 큰 주제가 인권정치하고 인도적 협력인데 인도적 협력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뭐 다들 고민하고 있겠지만 발표자가 한마디씩만 인도적 지원과 인권 증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조금만 한마디씩만 첨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은미 박사님.
예, 앞서 그 세션에서 저기 김수환 박사님께서 사회권과 자유권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건가랑 똑같은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인과 결과가 계속해서 얽혀 있는 구조인 거죠. 식량이 부족하니까 밖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인권 유린적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이렇게 악순환되는 그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 자체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에 이제 주 목적인데 그 삶이 개선된다는 것 자체가 인권을 더 증진시키는 그 결과를 낳는다는 이런 수단적인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 네, 사실 그 정민 박사님 말씀해주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인권이라는 게 자유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측면과 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침해하지 않을 수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결국은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전 환경 조성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 박사. 네. 그러니까 민간단체 입장에서 인권, 특히나 이제 북한 인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남한 사람들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인권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지역적인 거고 그런 부분에 이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문헌에 보는 거에 따라서 그게 다 진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증언들도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일정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역할, 그게 인도적 지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에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현장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 한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 앞에서이고 우리 안에서는 그것은 전략적 연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 아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인권단체와의 여러 가지 연대를 구상하고 있고 그 교육도 저희들이 회원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혹시 앞에 팀에서 하실 분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지금 아까 계속 두 개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몇 분 얘기하셨지만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좀 인간답게 살자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분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하셨지 전 근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이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정지라는 것은 인도주의라는 거는 남쪽 입장에서 보면 같은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보편적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거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는 것이고 그것의 목표는 북한 사람이 정말 어떤 경우든 정치적이든지 사회경제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로 지향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분리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북관계와 분단 문제라는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북한 인권 얘기하는 사람은 구구창창 북한 인권 얘기를 재개하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 가지 치열한 방법으로 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또 인도적 지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한 사람은 좀 접어두고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너무 분리시켜도 문제고 퓨즈시켜도 좀 문제라고 봐요. 근데 저의 경험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주로 어린이 어깨동무 쪽에서 활동을 쭉 해왔는데, 예전에 아주 옛날에 북한 이탈 준비 많이 늘어났을 때 이탈 그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이탈 주민 청소년 문제, 그 법적 제도적 어떤 시스템도 없을 때예요. 김영삼 정부 때인데, 네, 그래가지고 청소년 문제가 어린이 어깨동무가 어린이 활동하니까 평화 활동하니까 이탈 주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그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현실적으로 거기 속해 있는 분이지만 완전히 독립된 활동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대북 지원과 인도적 지원하는 것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청소년 이탈 주민 청소년 활동을 같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형식적으로 독립된 조직도 아니고 독립시켜 버리고 그분이 담당자 그쪽에서 활동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도 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묶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서로 섞어서 하다 보면 양쪽이 다 죽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하나 더 하면은, 이건 전협택인데 인권 문제 얘기할 때부터 저는 어떤 화자가 얘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좀 나쁜 비유를 두자면 집에서 애를 때리면서 바깥에 가서 애를 평화롭게 키우자, 이건 말빨이 안 쓰는 얘기거든요. 화제의 설득력 문제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진짜 인권적 감수성이라든지 인권 문제의 전문가들이 가서 북한 인권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남한사회 인권 운동하는 사람 단체들이 북한 인권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서는 쥐뿔도 얘기 안 하면서 북한 인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빨이 먹히겠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70년대 유신 시대 때 군사정권 시절 때 한국의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이 얘기하고 중국이 얘기했으면 설득력이 있겠었느냐 이게. 중국이 남한의 인권 개선을 해라 70년대 80년대, 혹은 북한이 우리 인권 개선해라 얘기하면 니네 고문 많이 하지 않냐, 그럼 바꿔라 압력 넣으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서 갖고 있는 소위 보편적 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화제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이슈는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것들이 설득력 있게 좀 얘기하시고 좀 이용하지 말자. 이거 인간 문제인데, 배를 굽는 북한 어린이든지 혹은 정치적 고문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든지 이걸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자 문제를 하나 생각해 봤던 것이고, 정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나,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소위 지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인도적 지원도 그렇고 큰 틀에는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 그 면에서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게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좀 기계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좀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팬데믹이든 엔데믹이든 굉장히 엄격한 그 통제를 했잖아요, 봉쇄. 저는 북한이 아니라 자유롭게 개방적 사회에서 극단적 봉쇄 정책을 폈던 데가 저는 인도라고 보거든요. 인도는 그 코로나 초기에 거주 이전을 완전히 통제해버렸거든. 거의 국가 전체를 통금으로 묶었는데, 근데 제 얘기 왜 인도 얘기했냐면, 그럼 인도가 그 정책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를 다 사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보면은 인도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기본적인 인권 거주 이전을 완전히 묶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요즘 해요. 근데 제가 왜 얘기냐면, 우리 근데 북한이 묶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바로 나오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을까, 이것부터 가는 거지.
북한이 강력한 봉쇄를 했을까 하면 제가 인도 비유를 했지만 인도가 현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이랬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했을까 자꾸만 북한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런 관습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왜 안 받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뭐 엄 박사님도 얘기 잘해 주셨고 다들 얘기 잘해 주시면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떤 북한의 의도나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덜 나빠진 것이 아닌가. 저는 90년대만큼 북한이 나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면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것도 현실일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안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오늘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통일연구원에서도 그래줬으면 좋겠고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해서 받고 안 받고 받는 분야는 뭐고 근데 부의안을 왜 받을까라든지 받는 분야와 안 받는 분야 그러니까 안 받고 있는 것들이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오늘도 좀 들었어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돼야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국가와 NGO 부분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한 20년 넘게 얘기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싸워야 되겠죠. 국가가 쉽게 안 넣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남북 관계도 그렇고 계속 얘기됐고 두 국가 얘기도 있고 그랬을 때 이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내적인 설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민들한테 이제 옛날만큼 안 어려운데 왜 도와줘야 돼? 이런 쉬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런 것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왜 안 받을까라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국면을 벗어날 것인가를 예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되는 거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가시면서 오늘 얘기 나왔지만 대내적으로 준비할 것들 제도적 수준이든 국가부든 시민사회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 측면에서 걸림돌 하나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이주성 터정이 했더니 그 트럭 얘기가 옛날에 쇼크였잖아. 트럭이 걸릴 줄 모를까. 우리는 포크레인은 걸릴 줄 알았어. 당연히. 근데 이게 넘어가는데 트럭이 안 될 줄은 정말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반추하면서 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리뷰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다면 어느 때 될 때를 위해서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시간이 많아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처음 말씀드렸듯이 앞에 섹션하고 두 번째 섹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회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겠고 앞으로도 민간 부분이 학자든지 정보 부분이 좀 합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도 1년 동안 하고 있는 과제도 그렇고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우리 그 NGO 단체나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지금 그 패배주의에나 어떤 무기력감에 심각하게 빠져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전 얼마 전에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 깨달음 같은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지금 북한이 제가 이번에 수행하고 있는 책임 맡고 있는 과제가 북한 아동 그 인도적 실태에 관한 연구인데 지금 북한이 이제 그 육아 정책을 가장 먼저 뭐 코로나 터지고 식량 위기 생기면서 가장 먼저 주력했던 사업 중 하나가 육아 정책이거든요. 근데 육아 정책 중에서 가장 포커싱 했던 게 영유아. 5세 미만의 영유아의 영양 공급 이것을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수령으로서의 그 어버이가 그 후세대를 책임을 다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육아 정책을 이렇게 주력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젖제품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은 육아공 제품들 있잖아요. 그 완제품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자문 때문에. 근데 거기 창고 비슷한데
가서 보니까 막 옛날 한 10년 전에 막 젖제품 이런 거 가공하는 거 그거 협력했던 그 완제품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만들어 있는 거하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지금 이거 지금 북한에서 자기네 선전하고 있는 그거랑 너무 똑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우리가 결코 지난 그 10년 동안 해왔던 그게 헛것이 아니었다. 왜 그냥 북한에서 나름대로 지금 당의 그 가장 중요한 제1의 정책이라고 해서 성과로 선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레퍼런스가 우리 남한 NGO들이 해줬던 도움을 줬던 그 당시의 것들이 중요한 그 레퍼런스가 돼서 지금의 또 그 자기네 그 정책 성과라고 선전되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딱 느끼면서 아,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 이 노력을.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조금 게을렀던 측면도 있다. 새로운 아이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가 너무 과거 경로 의존성에 빠져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지 않았었나.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제 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김수환 박사님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예, 정우미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갑자기 어깨에 힘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뭐 저희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린다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부터 남북 관계 상당히 어려워지고 남북 간 당국 간에도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 북민협에서 이제 북한의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물품 지원과 관련해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다. 근데 우리 정부가 안 받을 거다. 너만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요. 사실은 그게 팩스로 들어갔습니다. 북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누가 보내는 겁니까라고 하는 전화 통화 있었고 북민협이 보냅니다.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끝인 거죠. 물론 다음에 답은 없는 거지만 북한의 남쪽 민간단체들의 어떤 활동과 그 협력에 대한 부분의 성과, 그런 신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받지 않아도 민간단체의 연합체인 북민협의 팩스는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고 다 끊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 기대하고 사실 있습니다. 노력은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상당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여전히 미비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 안 하고 있지 않다.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우영 박사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북지원 민간단체 협의회가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로 지원에서 협력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또 바뀝니다. 남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로 바뀝니다. 이제는 북한을 수혜자로 보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협력이 되어야 남북협력이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북한도 주체자로서 파트너로서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감염병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한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도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업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북한 스스로가 또 한번 저희한테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정말 순수한 활동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북한 친구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들어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 과연 어느까지 우리가 순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 그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에 대한 목표의식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인도주의 활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 가운데 그들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지난 30년 동안의 대북협력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얻었던 저의 교훈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일찍 끝낸 거에서 김수환 박사님이 불만이 있는 것 같지만 네,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오늘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오늘 중요한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 논의가 계속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사회자 그리고 패널분들을 비롯하여 끝까지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